제가 드디어 20만을 달성을 했고 굉장히 느리게 왔지만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느리게 온 것만큼 굉장히 탄탄하게 왔다고 생각을 해요. 대중적인 컨텐츠 하려고 노력도 했어요. 노력도 했는데 저의 호불호를 숨기고 얼버무리면서 양쪽 다 가져가 가는 것보다 저의 호불호를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테슬라 시승기 올렸고 모델 3 하이랜드 막 이런 것도 좋다라고 했는데도 굉장히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좋다라고 했는데도 이거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고 했는데도 당신이 원페달에 적응을 못해서 그런 거야 이러면서 욕을 또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유튜브 하다 보면. 결혼 얘기도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아저씨의 결혼 얘기를 뭐 듣고 싶은 분 계신가요? 혹시 뭐 이거 솔직히 들어도 재미없는데 파리를 갔다 왔는데 파리를 갔다 온 다음날 소개팅을 했어요. 시차도 잘 안 맞고 좀 비몽사몽한 상태에 소개팅을 딱 나갔어요. 근데 와이프가 왔죠. 와가지고 이제 뭐 서로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어저께 프랑스를 갔다 왔는데 너무 재밌었다. 뭘 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 파리의 도시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면서 프랑스 대혁명 1789년에 있었던 뭐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부터 해가지고 테니스 코트 선언, 그 다음에 뭐 자코뱅이 권력을 잡고 뭐 지령주랑 싸우고 뭐 이런 과정들 좀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니까 또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이제 와이프한테 물어보니까 20살 때부터 계속 의대 애들만 보다가 이런 얘기를 한 사람 보니까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저는 사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소개팅을 나가서 막 엄청 잘 보이기 위해서 막 다른 얘기를 하고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관심 있는 거, 제가 생각하는 걸 그냥 그대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타입인데 그냥 뭐 이런 내 모습이 싫으면 안 만나면 되는 거고 저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아다리가 잘 맞았던 거죠. 그렇게 연애를 했고 연애가 막 되게 드라마틱하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고요. 이 20살 때부터 30 몇 살 때까지 제 연애사를 쫙 설명을 해줬어요. 어떤 친구를 어떻게 만났고 이 친구를 얼마나 사랑했고 왜 사랑을 했고 어떻게 헤어졌고 왜 헤어졌고 그 친구가 또 어떤 영향을 받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다 했습니다. 전 다 했고요. 왜 했냐면 저는 현재의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에게 영향을 준 여성들의 또는 여성 그러니까 이 연애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알아야 돼요. 저희가 막 되게 쿨하고 이런 건 아닌데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냥 과거는 과거인데 뭐 그거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되는 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줬을 거고 특히나 연애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가장 깊게 감정을 공유하고 상처받고 하는 관계잖아요. 정말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 본 적이 없고 누군가와 정말 깊이 이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의 감정을 정말 섬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말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 현재 이 사람의 정체성, 이 사람의 자아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그런 깊이 있는 감정의 교류를 이해하지 않고는 저는 힘들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첫사랑을 사랑했고 얼마만큼 그랬는지는 제가 뭐 기분이 나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저는 뭐 집착 없어요. 전 사실 사람한테 집착하지 않는 성격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문학적으로 사람을 이해하기, 저도 안 됩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한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 굉장히 그 사람의 다채로운 모습과 추한 모습까지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씌워진 이미지, 아우라적 어떤 지각을 해체하는 게 저는 되게 어떻게 보면 현상학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인간을.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는 결혼할 때 스튜디오 사진을 아예 안 찍었어요. 저희는 스드메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결혼할 때 모든 과정을 다 생략했어요. 결혼식 말고는 아무것도 안 했고 스튜디오 사진조차도 찍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제가 9월달에 결혼을 했는데 8월달에 여름 휴가를 프라하로 가면서 거기서 스냅샷을 찍었어요. 스냅샷 한 50만 원인가 30만 원밖에 안 줬던 것 같아요. 당시 기억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진으로 결혼식 사진을 대체를 했고 어쨌든 뭐 연애 스토리는 별건 없습니다. 뭐 그렇게 남들하고 똑같이 연애하다가 비슷하게 결혼했고 저랑 와이프는 또 형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어서 물론 뭐 결혼식은 신라 호텔에서 하긴 했는데 스페셜하구만 이거. 근데 뭐 최소화했어요. 꽃장식도 다 최소화하고 돈도 그렇게 많이 안 들었어요. 사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고요. 집을 만약에 전세를 얻는데 결혼식을 호텔에서 한다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 돈으로 오히려 상급지 또는 더 넓은 평수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남들이 보는 어떤 이목 때문에 돈을 쓰는 것도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가 액션캠, 소니 액션캠을 들고 제 결혼식에 찾아온 제 지인들을 제가 촬영을 했어요. 너는 기분이 어때? 이러면서 나 지금 결혼하는데 너 기분 좀 얘기해봐. 이러면서 제가 오히려 이제 제 지인들을 막 촬영을 했고 아직도 그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결혼식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막 날씨도 너무 좋았고
하나하나 사람들 표정도 다 기억나고 결혼식 때 사람들도 많이 안 불렀어요. 정말 친한 사람들만 불렀고 200명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양가 합쳐서 200명 정도밖에 안 했고 사람을 그냥 축의금 안 받는다고 하는데 친구들 몇 명이 그냥 축의금 준 걸로 우리끼리 그냥 뭐 술이나 먹자 이러면서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좀 작게 했습니다. 결혼식도 작게 했었고 저는 결혼식이 좀 축의금 장사처럼 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저는 사실 성격이 저랑 별로 안 친한 사람이 결혼식 초대하면 안 가요. 저는 아예 안 가요. 축의금도 안 내요. 그리고 저도 안 받았고 나도 안 받고 안 줄래 뭐 근데 그걸 정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허례의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스몰 웨딩을 하면서 전 축의금을 안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신라 호텔 비싸요. 당연히 비싸고 당연히 비싼데 그냥 자기 여건에 맞춰서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자기가 그게 부담되는데도 굳이 일부러 막 신라를 고집해서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 그런 거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돈이면 전셋집을 넓혀서 가야지.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곧 죽어도 여성분 와이프가 꼭 곧 죽어도 반포에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보증금 2억에 월세 내고 반포 3, 4평 들어간 분이 있는데 결혼식을 또 신라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3, 4평 월세에 사는 사람이 신라에서 결혼식 하는 건 전 절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전 이해가 안 돼요. 전 제가 만약 여유가 안 되면 절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세상 물정을 몰랐어. 그래서 싱글녀는 어떻게 살아갈 할 거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싱글녀로 살게 될 것 같은데 연애가 쉽지 않아서 나이에 맞게 결혼을 위한 결혼은 싫고 뭘 준비하면 될까요? 라고 조언을 부탁드려라고 했는데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아까 살짝. 야, 너는 싱글녀로 살게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니까 역시 여자랑 남자랑 생각하는 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야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라고 먼저 제시를 했고 제 와이프는 가족이 주는 안정감과 감정적 유대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관계를 쌓아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접근법이 달랐지만 저도 와이프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이고요. 경제적 능력이죠. 경제적 능력, 혼자서 살 수 있는 능력이고 두 번째로는 가족이라고 하는 법적 테두리가 주는 안정감과 감정적 유대감 또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랑 그 교류하면서 많은 감정적 유대를 가질 수 있거든요. 정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 관계들이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아무리 돈이 있고 본인이 경제적 능력이 있어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친구들이 다 아이를 키우고 결혼을 하고 나 멀어지게 되고 이러면 외로워요. 외롭죠. 그래서 그런 감정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관계 유지와 형성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이거는 답이 없지 않나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인간관계가 유지가 되려면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봐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전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죠. 제가 시간이 굉장히 많거나 할 일이 없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사람을 안 봐요. 지금 가족도 있고 아이도 있고 회사도 있고 내가 해야 될 일도 있고 유튜브도 해야 되고 등등 할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당연히 효율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효율이라는 게 꼭 도움이 된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시하는 거를 한번 들어보세요. 세 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충족이 돼야 사람을 만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감정.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 사람을 만나면 옛 추억도 막 생각이 나고 오래된 친구들이 보통 그렇죠. 그냥 이 사람 만나면 좋아. 마음이 편해져. 이런 사람은 제가 시간을 내서라도 만나고 싶죠. 맨날 뭐 이해관계에 의해서 사람을 만나고 이런 피곤하잖아요. 사람이 되게 지치거든요. 감정이라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거. 두 번째, 배울 점이 있는 사람. 정말 뭐 지식이 많아서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사람은 와인을 너무 잘 알아. 만났는데 와인에 대해서 배울 게 되게 많아. 그럼 와인을 같이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은 내가 레이싱 취미를 하고 있는데 운전을 너무 잘해. 그럼 운전을 이 사람한테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그거에 대한 노하우나 인사이트를 들을 수도 있고. 배울 점이 있는 사람. 세 번째, 도움이 되는 사람. 이거 인맥이죠, 인맥, 네트워크. 이 세 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정도 충족이 안 돼, 공허에 배울 점도 없어, 도움도 안 되고 뭐하러 만나요, 굳이. 사람이라는 게 학생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20대 때 사람을 만나는 것과 30대 중반을 넘어서 만나는 게 달라요. 왜냐? 30대 중반을 넘어가면 보통 시간이 없어요. 20대 때는 돈이 없지만 30대 중반과 이제 40이 되면 돈은 그때보다 많아지지만 시간이 없어져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져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야 돼요. 그렇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이 안 되면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현타가 엄청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과 왜 이런 시간을 보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감정, 배울 점, 도움 이 셋 중에 하나 정도는 충족이 돼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셋 다 충족이 안 되면 멀어지죠. 아무래도 저도 안 만나려고 하고 피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멀어지게 되죠. 생각을 한번
한번 해보세요. 이 비즈니스적인 목적도 내가 매력적인 사람이어야지 네트워킹이 더 잘 되지, 내가 단순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사람을 만나야겠다 라고 한다고 그 사람이 만나주나요? 그 사람 바쁜 사람인데 안 만나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네트워킹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도움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본인이 먼저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든 그런 매력 포인트를 갖추게 되면 그 사람이 궁금해서 먼저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야, 이걸 왜 나만 모르고 있지? 돈이 많으나 적으나 인간관계 늘 어렵고 힘듭니다. 당연하죠. 돈이 많으면 똥파리가 많이 붙고 돈이 적으면 사람들이 나를 잘 안 만나주죠. 근데 돈이 적어도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그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깁니다. 확실히 그래요. 저는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1번은 테이커. 전형적인 테이커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 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으로 보면 테이커의 성향이 강한 사람이 더 성공하는 경향도 있긴 해요. 기버, 주는 사람이죠. 테이커는 취하는 사람이고. 근데 저도 테이커의 성향이 있고요. 저도 기버의 성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기버와 테이커의 성향을 다 가지고 있어요. 테이커의 성향이 압도적으로 높은 사람들은 반드시 나에게 피해를 줘요. 내가 보니까 항상 그래.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겁나 테이커면서 자기가 기버인 척을 해. 자꾸 자기가 뭐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자기가 뭐 허세도 많고 막 이래. 근데 이거를 발라낼 수 있는 눈을 키우는 게 일단 우선이고, 본인이 아무리 해도 내가 사기도 맨날 당하고 이런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요. 이러면 그러면 사업을 하면 안 되고 좀 편한 데서 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테이크의 성향이 일단 너무 강한 사람들 전 피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 야인의 성향이 너무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야인들하고도 비즈니스도 많이 해봤고, 야인 비즈니스가 많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영업 위주로 하는 비즈니스가 거의 다 야인 비즈니스야. 사실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 보험이라든가 뭐 중고차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런 친구들하고 비즈니스 많이 해봤죠. 정말 야인들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요. 근데 이 야인들을 대중들은 몰라.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야인인 줄 몰라요. 이 사람이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정파스럽고 너무나 있어 보이고, 야인 관련된 걸 뭐가 야인이냐, 그건 제 컨텐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고, 정파사파 야인 그거 한번 보시고. 야인적 성향이 강한 친구들은 어쨌든 접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오래 지내다 보면 접점이 잘 안 생기는 것 같긴 해요. 생각하는 것도 너무 다르고 인생의 지향점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 그래서 결국은 섞이지 않는 것 같아요. 기름과 물처럼 섞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두 유형은 전 피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를 중시하면 살아가는지,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유튜브 때 얘기를 한 게 있는데요. 버트란트 러셀이슨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죠. 러셀이슨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 훌륭한 삶이라고 하는 거는 지식에 의해서 인도되고 사랑에 의해서 고무되는 삶이다. 되게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삶의 가치에서 두 가지 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러셀에게는. 그게 하나는 지식이었고, 지식은 이성이죠. 자유주의자로서의 삶인 거고, 또 하나는 사랑. 관계죠. 사랑에 의해서 고무되는 삶. 이 두 가지 축이 저는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교나 물질에 의존해서 종교를 믿어서 신에 의해서 인도되는 삶, 또는 물질에 의해서 인도되고 고무되는 삶이 아니라 지식이나 사랑에 의해서 고무되고 인도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치가 불행과 행복 모두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기대치가 낮을수록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요. 기대치가 높을수록 불행한 사람들이 많고요. 다 이게 좀 상대적인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질문이 같은 질문을 묶어 놓으신 것 같아요. 터보님이 살아가는 본질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30살이 되신 분이에요. 더 나아가 죽음을 앞두고 30살이 이런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유한함에 그저 감사하며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으셨는데, 이분을 위해서 하나 책을 추천을 드리자면 그 아툴 가완디가 쓴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저랑 제 와이프가 로마로 신혼여행을 갔었고, 이태리 남부를 투어를 했었거든요. 이태리 남부 해변가에서 아툴 가완디의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책을 읽고 너무나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그 책 정말 좋은 책이고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정말로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책입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물어보셨는데, 저는 자유라고 생각해요. 자유.
살면서 어떤 가치가 제일 중요해라고 보면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유라는 개념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얘기를 하면 경제적 자유가 있고 그리고 정신적 자유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돈을 버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부자여도 정신적인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신적 자유에는 자기 선택과 결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선택과 결단. 사르트르식으로 이야기하면 선택과 결단인데, 선택을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근데 자유롭게 한다고 착각하는 거 말고 나에게 주어진 롤, 역할, 그리고 뭐 어떤 환경에 의해서 강제되거나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주입당한 그런 선택이 아니라 진짜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 정신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거, 이거 되게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이 자유를 지키면서 사는 거가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람과 가정을 꾸리는 게 좋은지라고 물어보셨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자기 성향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지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무 돈이 좋아, 나는 돈 없으면 못 살겠어, 나는 너무 가오가 중요해, 나는 뭐 더위 살아야 되고 나이는 꼭 살아야 되라고 하면 부자를 만나야겠죠. 내가 진짜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이대별 욕구, 욕심, 가치관의 변화, 나이대별로 뭘 욕구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10대 때는 대학에 가고 싶었고요. 전 검정고시 보고 대학을 갔거든요. 그때는 공부를 되게 못했었어요. 공부를 실제로 반에서 먼저 꼴찌하고 막 되게 못하다가 고3 때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봐서 그 수능을 잘 쳐가지고 이제 고대에 입학을 하게 됐고요. 그때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었고요. 20대에는 멋진 차를 갖고 싶었고요. 그리고 성적을 잘 받고 싶었고, 제가 회계사 시험을 20대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하고 싶었고, 똑똑해지고 싶었어요. 20대에는 막 그런 욕구가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지적 허영심도 굉장히 많이 강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30대에는 멋진 차를 갖고 싶었고요. 멋진 집을 갖고 싶었고요. 그리고 뭔가 난 남들하고 달라라고 하는 깨어있는 의식, 이런 걸 좀 갖고 싶었던 것 같고요. 40대에는 그러니까 이런 걸로부터 좀 초탈하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게임이론,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게임으로 바라보기라는 콘텐츠를 하나 찍었잖아요. 궁금하신 분은 그거 한번 보시면 저는 그 콘텐츠 굉장히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나 사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게임으로 바라보면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줄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그거를 많이 테스트를 하고 있고, 40대에 내가 무엇을 추구하느냐라고 보면 자유를 얻는 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정신적, 물질적 자유를 얻는 건데, 자유를 얻는 거에는 선택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르트르가 이야기했듯이 대자적 존재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선택과 결단을 내 스스로 온전히 할 수 있는 거를 저는 40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현재 위치에 올라오기까지, 근데 제 위치가 뭐 이렇게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 뭐 이런 질문을 들으면 약간 좀 민망하고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가장 영향을 줬던 마인드, 가치관 또는 현 시점의 성공을 바라본 2030에 꼭 필요한 마인드셋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어떤 사업하는 친구는 네가 하는 일에서 죽어라고 열심히 해가지고 죽어라고 죽을 때까지 해서 거기서 정말 잘하도록 해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워라벨은 개나 줘버려라, 네가 남들보다 더 벌고 싶은데 무슨 워라벨이냐, 얼어 죽을, 막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인생을 좀 게임처럼 바라보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좀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좀 더 그런 관조적인 마인드로 변해가는 것도 있는데, 20대 때 했던 많은 고민들과 많은 스트레스한 상황들과 많은 어떤 불안을 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10년이 지나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되어버리고 있고, 그리고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거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우리 뭐 지금 알파고가 막 나오고 그 이후에 뭐 챗GPT가 나오고 오픈 AI에서 이것저것 만들고 이런 시대를 상상하지 못했었잖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래서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좀 관조하는 마인드로 게임처럼 재밌게 즐겁게 즐기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대, 30대는 좀 다른데, 20대라면 정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거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남들이 뭐 좋다라고 해서 괜히 로스쿨 가가지고 변호사 공부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어떻게 변호사는 될 수 있어도 그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20대 때 해야 될 일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20대 때 너무 많은 경험을 해야 그런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합니다.